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최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나라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발표했죠. 제3자 변제라는 방식과 일본의 사과를 끌어내지 못한 측면에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해법에 찬성으로 마음을 바꾼 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해법으로 다가서기 위해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팩트체크 시간에 이 내용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변화무쌍한 언론계, 미디어 혁신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베일에 쌓인 새로 출범할 이 기구는 어떤 혁신을 꾀할까요? 미디어 비평에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송경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언론계 전망하실 때부터 전반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교수님께서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중 한 축일까요? 윤석열 정부 공약인 미디어 혁신위원회가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물밑에서 미디어 혁신위원회 조직에 대한 구성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23일자 디지털 투데이의 보도와 그 미디어스가 그 윤석열 정부 미디어 혁신이 출범 준비 단계 기사에서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혁신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실제 보도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는 관계부처 관계자가 요청을 받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혀서 미디어 혁신위가 가시화된 것이 아니냐는 언론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혁신위는 인수위 시절부터 사실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던 기구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물밑에선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는 거군요. 네. 실제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 미디어 혁신위 위원장으로 몇몇 인사가 거명되고 있다고까지 보도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디어 전반의 법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미디어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당시 인수위의 박성중 간사는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은 문체부가, OTT 등은 과기부가, 그 방송과 통신은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디어 혁신위에서 미디어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 그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디어 전반의 정책을 구성하고 새 판을 짠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네. 이것이 하향식, 즉 탑다운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언론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사안인데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가게 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네. 언론 관련 정책은 정치적으로 찬반 논란까지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네. 지금은 현재 문체부나 과기부, 방통위가 각각 담당하는 업무인데 이런 것들을 한 개의 위원회에서 조율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작년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 차례 우려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기존 정부기구가 각각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칫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과 개편 없이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기구에서 또 다른 옥상옥 조직이 되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인수위나 미디어 혁신위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조할 경우에 사회적인 논의도 부족하고 뭐 일방적인 언론 정책으로 언론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감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수위가 당시 얘기했었던 그 미디어 관련 규제 완화가 뭐 지상파와 종편 허가 승인 기간의 5년이라든가 네. 뭐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과 외국인의 지상파 종편 소유 제한을 규제를 개선하겠다는가, 뭐 지상파 그리고 그 지상파끼리 그리고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의 겸용을 뭐 개선하겠다든가, 뭐 공영방송의 제어가 제도를 폐지하고 협약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뭐 공영방송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하게 제시했는데요. 네. 이게 하나하나가 모두 민감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합의가 쉽지 않을 거고, 현재 언론 구도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하니까 뭐 기업이라든가 뭐 언론사, 언론단체, 시민단체 이런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알다시피 2021년에도 그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그 난관을 거듭했었는데요. 예. 뭐 이제는 소유 편집,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 뭐 지상파 종편 허가, 뭐 더 민감한 정책이 마련되는 미디어 혁신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혁신이 관련 후속 보도가 나오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볼게요. 포털 뉴스 제휴 관련 뉴스가 꾸준히 나오는데 최근에 이 네. 검색 제휴가 취소된 언론사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 2월 22일 그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요. 2022년도 하반기 포털 검색 제휴 평가를 통과한 더 넥스트 뉴스라는 매체에 검색 입점을 취소했습니다. 네. 이번 결정은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그 우리 제휴평가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는 2월 13일자 미디어스 보도 이후에 나온 결정인데요. 미디어스는 당시 그 더 넥스트 뉴스가 제휴평가 신청 마감 기한인 지난해 10월 9일 전후로 기존 기사의 날짜를 변경하고 홈페이지의 오피니언 섹션에 존재하지 않던 기사를 기존에 있던 기사처럼 꾸민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더 넥스트 뉴스는 그 대대적인 사이트 개편 과정에서 일부 기사 날짜가 변경되고 오피니언 섹션에 기사가 추가된 것은 뉴스 분류를 변경한 거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검색 제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서 허위 사실 발견에 대한 무효 처리 규정이 제10조 6항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검색을 하면 모든 뉴스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허락한 언론사의 뉴스만 검색이 되는데 네. 이번에 이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언론사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거르곤 하는데 이번에 이 더 넥스트 뉴스의 검색 제휴를 취소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검색 입점이 취소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이 경인일보가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연합뉴스의 지난 2월 28일자에 그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공동 결정은 담합이다, 공정위 신고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 공동으로 뉴스 제휴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담합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물은 겁니다. 즉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양대 포털이 뉴스 제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공정한지 담합인지를 가려달라는 것인데요. 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4차례 그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는데 재평이 심사 끝에 모두 탈락하게 되니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경인일보는 신고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재평위를 설립한 이후에 서로 경쟁 관계인 네이버, 카카오 두 포털 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한 게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법을 살펴보면요, 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시행령의 제52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과 경쟁 관계인 다른 사업자의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에 있던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이제 경일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인터넷 뉴스 시장에서 공동으로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에 언론사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포털뉴스 제휴와 관련한 공방이 이제는 법리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 신고는 단지 그 공정거래위의 담합 여부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재평이라는 조직의 존재 여부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결정된다면 재평이 조직의 이제 논리적 정당성이 기반에서부터 허물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사실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 민간 기업인 포털사가 제휴라는 명목으로 언론사를 심사하고 퇴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직이 아닌가? 이런 논리적인 의구심이 있어서 사실 위헌 소송이나 헌법 소송을 한번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당사자인 경일보가 공정위에 신고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네. 저도 사실 몰랐던 거를 이번에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한번 정말 진지하게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해법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게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재평의를 법적 기구화해서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 기구로 만들자는 법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칫 언론의 서열화라든가 포털뉴스의 정치권 개입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포털뉴스 제휴평가위를 공적 기구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평위는 그 제휴와 퇴출 과정의 심사 불투명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요. 네. 이번에 문제가 법리적인 다툼으로까지 간 거죠. 그 몇 년 전에도 콘텐츠 제휴사에서 검색 제휴로 강등 조치를 받았던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미디어 혁신을 둘러싼 언론계의 구조 변화 그리고 포털뉴스 논쟁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학자로서 좋은 대안, 방법들 많이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곽영임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어요? 이번 주에는 평일 아침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들어봤는데요. 3월 2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방송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들으셨군요. 어떤 점부터 볼까요? 지난주 뉴스킹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뉴스를 매우 큰 비중으로 다뤘습니다. 3월 2일과 3일, 7일에 이슈 인터뷰에서 각각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매일 4-5가지의 주요 뉴스를 전해주는 킹스맨 코너, 그리고 주간 코너인 여론뚱탑, 당대표, 모두까기, 초선열전, 토크킹 등 한 주간 모든 코너에서 빠짐없이 다뤘는데요. 네. 당대표 후보와의 인터뷰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관련 이슈들이 매일 모든 코너에서 반복된 점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당대표 선거의 높은 투표율,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라든지 대통령실 단톡방 김기현 지지 녹취록 공개 등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예측, 네. 그리고 과연 당대표 선거가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디데이 총정리에 이르기까지 명분만 달랐을 뿐 내용은 매번 유사했다는 지적입니다.
여당의 전당대회, 특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이벤트로서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만큼 뉴스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청취자 입장에서는 동어 반복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제작진이 고려했더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한 주제의 비중이 상당 부분 높았던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유사한 내용의 반복으로 들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네,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의 제3자 변제 방식 또한 지난주에 주요 이슈였는데요. 네. 지난 6일 월요일 4부 킹스맨 코너에서는 당일 발표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이 이슈의 내용과 협상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주요 내용에서부터 이 해법이 왜 피해자 중심주의에 배치되는 것인지, 또한 2018년도 대법원의 판결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현 정부가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마련하지 못한 배경에 관한 분석 등을 꼼꼼하고 상세히 살펴본 점 매우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법적으로 봤을 때 제3자 변제가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이 되는 것인가 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코너 출연자인 양지열 신인규 변호사가 국제법의 문제라 복잡하며 어렵고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되는 것이 있다는 정도로 답변했는데요. 청취자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궁금한 사안인데다 월요일에 킹스맨 코너가 특히 주요 이슈의 법적 쟁점을 따져보는 시간인 만큼 출연자들이 기존의 국제 분쟁 사례 등을 미리 살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의 제3자 변제 방식과 관련해서 법리적 궁금증을 더 시원하게 상세히 해소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뭘까요? 네,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진행자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박지윤 진행자는 밝고 친근한 음성 그리고 어느 연령대라도 듣기에 적당한 톤과 어조로 청취자에게 호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진행자로서 출연자의 성향이나 직책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교적 일관된 태도를 보이면서도 또 흥분하지 않고 출연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에 대한 집중력, 인터뷰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은 점 또한 바람직해 보이며 순발력 있는 질문으로 청취자의 궁금증을 충실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도 진행자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거의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방송 내내 변함없는 에너지를 유지하는 점도 돋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주 방송 중에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하거나 띄어읽기가 어색한 경우 그리고 문어체의 줄임말 표현으로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점은 옥에 튀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퍼포먼스를 버린다라고 해야 하는 것을 퍼포먼스를 벌린다라고 발음하거나 오프닝 예고에서 띄어읽기가 어색했던 문장 등 소소한 부분이 청취하기엔 약간 아쉬웠다는 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평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영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볼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즉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지난 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인데요. 근데 이를 두고 이 가해자는 빠지고 피해자와 국가가 다투는 꼴이 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2018년에 나왔으니까 5년 만에 해법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해보면요.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신일본 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피진용 피해자들 1인당 8천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일본은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발표했고요. 또 한 달 뒤인 2019년 8월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터졌죠.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한일 양국의 이제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인해서 경색된 한일 관계는 사실상 그동안 방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일 관계는 방치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 국제 정세상 보면 한일 양국이 화해를 하고 협력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일단 이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이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발표한 거죠, 우리 정부가. 네. 음. 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일본과 양국 공동 이익과 지역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빠졌습니다. 그게 빠져서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해법이 맞는가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당사자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제철의 배상금 조성 참여 여부와 또 일본 정부 사과 표명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인데요. 일단 그날 발표한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초해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네. 이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의 물의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컵의 반을 채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몫인데요.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개인 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외교는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일단 줄 건 다 주고 받을 거는 상대방한테 일이만 셈이죠. 네. 일본의 반응이 나는데요. 키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발표 과정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승계해 왔고 앞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원칙의 입장을 밝혔지만 그런데 일본 피고기업의 재단 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빠져 있고요. 아직까지 네. 일본의 반응은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 피해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김성준도 할머니는 각각 그런 돈 줘도 안 받는다. 일본에 또 기죽어 살아야 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지 일본에 가서 고생한 거냐. 이거 다시 할게요. 예,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냐 일본에 가서 고생을 했지 라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강하게 분명히 했습니다. 네. 온라인에 지금 많이 나오는 주장처럼 일본은 쏙 빠지고 피해자와 피해 정부 간 다투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일본 측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예측이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번 발표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혈린 우호 협력이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건가요? 네, 우리 정부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근데 요게 중요한 문장인데 이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을 뺀 나머지 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이라든가 불행한 역사 극복, 화해와 혈린 우호 협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의견은 소수입니다. 예, 일본의 대응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예상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고요. 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 국가가 다투는 형국이 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팩트 체크할 내용으로 가볼까요? 네, 최근 의료인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인들은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일하러 풀어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거나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실 뭐 출연료나 연구로 되는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이거 불법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도 실제로 인별그램에서 봤거든요. 이거를 네. 그 특이 질병의 치료 과정을 웹툰 형식으로 풀어낸 걸 봤는데 네. 사실 이런 콘텐츠들의 소재가 엄밀히 따지면 환자들의 개인정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료인들이 이거를 사전에 이용하겠다라는 동의를 환자 당사자에게 구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대충 상당수가 환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구하지 않았군요. 네네. 그리고 아무리 또 익명을 사용하더라도 질병의 종류나 뭐 치료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 등에 따라서 당사자가 특정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특이한 질병이나 안타까운 사연 좀 이런 거는 쉽게 당사자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법 조항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의료법 19조 2항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또 대한의사협회 의사인류강령이 있는데요. 여기 구조에 보면 의무기록 등의 정확한 기록 사망에서 의사는 환자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있는데요. 17조 1항 의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17조 환자 비밀의 보호 5항 의사는 의학적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많은 규정을 통해서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비밀 유지 관련 조항이 많군요. 그럼 네. 의료사항을 방송하거나 대중매체로 이용했을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마련이 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제32조 대중매체의 부동한 이용금지 3항에서는 의사는 방송 등 대중매체 참여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광고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했고요. 네. 이 한국간호사윤리 지침 역시 제11조 비밀 유지에 간호사는 간호대 상대의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에 이 방송 출연과 소셜미디어, SNS 가이드라인 제정을 했는데요. 네. 의사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정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사들 소위 쇼닥터라고 하죠. 이런 자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2021년에는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과 의사의 지침이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교육이나 학술 기여도 또는 동료 의사와의 정보 교환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의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을 위한 의사윤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 조항으로도 잘 마련이 돼 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 사례를 언급하는 거 불법인가요? 좀 애매한 게요. 이게 익명의 경우에서 이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일단 익명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법 처벌을 받은 경우를 찾기는 어려워요. 있긴 있는데 찾기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그냥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대체로 사실 판정 네. 내려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팩트체크 내용은요? 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종종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건강보조식품, 뭐 유사제품 이런 것들이 효과가 실제로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번에는 콜라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논쟁부터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콜라겐, 뭐 네. 먹는 콜라겐, 바르는 네네. 콜라겐, 화장품 네. 요즘 정말 네.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저도 참 궁금했는데 어떻다고 네. 합니까? 일단 콜라겐은 일종의 단백질로요. 우리 몸속의 조직을 결합하고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뭐 힘줄, 연골, 뼈 등 많은 부분에 중요한 성분이긴 합니다. 네. 이게 특히 이 피부의 진피 조직 내에서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오면서 몸속에 콜라겐 성분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피부의 탄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팔고 있는 거는 주로 콜라겐 펩타이드, 가수분해 콜라겐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열을 가하거나 화학작용을 통해서 분자량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건데요. 궁금하신 콜라겐의 효과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좀 있긴 한데 아직 명쾌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뭐 효과가 좀 있다는 연구도 있고
그냥 동물 실험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또 본다는 게 또 어느 정도인지도 그게 좀 규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르는 콜라겐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먹는 콜라겐의 경우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바르는 콜라겐은 어떻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연구는 이 바르는 콜라겐에 대한 연구들이고요. 아, 네. 네. 다만 이 먹는 콜라겐의 경우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런 지적이나 의견이 많습니다. 다시 갈게요. 네. 다만 먹는 콜라겐의 경우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통 광고하는 것처럼 효과를 보기엔 사실상 어렵다. 이런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콜라겐은 전신으로 흡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굴 피부로 도달하기에는 양이 미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콜라겐이 많다는 보통 돼지 껍데기, 족발을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를 먹어서 효과를 보려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 때 피부명이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다른 것이 탈이 먼저 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콜라겐 관련 연구가 독일에서도 있었는데요. 독일에서도 시중에 판매하는 콜라겐 제품에 대해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먹는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 모두 효과를 본다는 게 뭐 확실히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자넥 잭슨의 With You 띄워드리면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